자, 지금 페이지 334페이지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집행이론에서 고전적 정책 집행이론하고 현대적 정책 집행이론에서 고전적 정책 집행이론에서 거기 보니까 1번 반가로 1번 보니까 고전적 행정학은 정책 집행을 극히 단순하고 기계적인 것으로 암암리에 가정하였고 집행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이 되면 집행은 당연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알다시피 자 335페이지 보니까 현대적 정책 집행론이 있죠.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오클랜드 프로젝트 실패 먼저 개요를 보겠습니다. 공공사업 및 건설 금융을 통해 흑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는데 인구가 오클랜드가 36만 5천 명, 실업률 8.4%, 전국의 평균의 2배다. 내온 2,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공공시설 건설을 보조하고 2,200개 일자리를 기대했어요. 2,200개. 116만 달러 사기업 융자금에서 800개 일자리까지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지출 액수는 300만 달러고 새로운 일자리는 10개에서 43개밖에 창출이 안 됐어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렇죠?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거기 원인을 많이 연구하면서 의도된 대로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럴 때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다. 그렇죠? 자,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고 다수의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성공 확률이 감소했다. 의사결정점 여기다 밑줄 주고 이걸 거부점이라고 돼요. 거부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의사결정에서 여기서 의사결정 쉽게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도장을 받아야 돼. 도장. 또 여기서 도장을 또 받아야 돼. 또 여기서 도장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점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곳에서 승인을 밀어버리면 어때? 굉장히 오래 가겠죠. 그래서 다수의 의사결정점이 있었다는 거고 그걸 거부점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됐다. 사실은 이 담당자들이 맡고 있는 담당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되면 그 전에 뭐 했는지 잘 모르죠, 정확히. 그럼 시간 또 오래 걸리겠죠. 그 다음 정책 목표와 선택된 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적절치 않은 집행기관이 선정되어 있고, 그때 당시 EPA라는 곳에서 개입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 기관은 이렇게 이 경제 같은 것을 뭐하는 거, 재건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지만 실업자들에 대해서 일자리 마련 그런 것들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런 거를 비유하면 돼. 5월 달에 생각을 해보고 5월 달에 광주에서 비극이 있었죠. 그럴 때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 이 5월 달에 이런 비극을 막았어야 될까?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이 이걸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공수부대는 뭐 하는 기관이야?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교란하고 살상하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인데 자, 광주가 적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여기가 전쟁 상태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시위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기관을 넣는 거야?
공수부대를 넣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극이 일어나 버리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여기에 이런 것에 맞는 기관이 담당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기관이 담당하니까 전혀 실적 같은 것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적절치 않는 집행기관 선정,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당연히 그 목표가 뭐였는데 특히 흑인들이었어요. 흑인들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거기에 있는 이 뭐 건설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흑인들하고 생활에 와닿지 않는 그런 수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책 목표와 정책적 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간관계도 없었고, 그다음 이 적절치 않은 집행기관이 선정됐다는 것도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정책 집행 연구 1세대 연구, 2세대, 3세대. 그래서 1세대는 방금 이야기한 오클랜드 사업이 왜 실패했는가 프레스맨과 윌다우스키가 연구한 걸 말하고, 2세대 연구는 이제 1970년대부터 연대 중반부터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그다음 통합적 접근, 이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3세대 집행연구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3세대 집행연구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집행의 동태성, 그다음 집행의 다양성, 이 두 마디가 공통점이에요. 아니 아주 키워드야, 키워드. 그러면 집행의 접근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향적 접근 방법이다. 그렇죠?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향적 접근 방법은 어디서부터 위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밑으로 집행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하향적 접근 방법 의의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집행을 주어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고, 답은 하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논의를 출발해서 목표와 수단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주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부처가 되면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바티어와 마즈마이어의 주장. 그래서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처리가 얼마나 용이하냐, 집행에 대한 법규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냐,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들 같은 것들도 역시 영향을 준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갖춰야 될 이상적인 조건, 이건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위에서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을 여기 현장에서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런다면 정책 내용으로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 집단의 수능을 극대화하도록 구성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아까 결정자, 집행자, 대상 집단이 있는데, 이건 뭐가 결정자들이 결정해 놓으면 집행자들은 결정자들의 집행을 잘 지키고, 또 대상 집단의 수능을 최대한 확보했을 때 하향적 접근을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리와 정책 집행을 담당해야 되고, 네 번째, 아까 대상 집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 목표가 안정적이어서 집행 과정 동안에 법령에 규정된 목표 우선수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특징은 정책적 이원론이고 이상적이고 규범적이고 처방적 성격을 갖고 연역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집행 과정의 법적 구조화가 강조되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유용한 체크리스트로서의 기능도 제공되고 장기적인 시기에 객관적인 집행 평가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결정자들의 시계가 어떻게 되겠어? 멀리 미래를 보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이 많이 있겠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삼성에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미래를 좀 보겠죠. 온 10년, 20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 이를테면 계장이나 대리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직장을 내다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시기가 제공되는 건 여기서 결정했을 때겠죠. 단점, 하향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 설정은 다원적 민주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하향적 접근 방법의 암묵적인 전제들이 실제로는 현실성을 갖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 아까 정책 지지만 할 수 없죠. 반대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버튼업 방식 그런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서는 하향적 접근 방법 비판에서 일선 관련 정책 전달을 주요 행위자로 보며 정책 집행을 집행자 네트워크 내에서 교섭 과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정책 집행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뭘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하면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집행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진 일선 집행권자로 본다. 정보가 이 정책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정보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현장이겠죠. 현장. 그렇죠? 현장에서 정보가 제일 많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맛있는 회를 먹으려면 제일 맛있는 회는 어디서 먹어야 되겠어? 동네는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면 직접 포구? 아니면 배 타고 나갔을 때가 훨씬 생생한 정보를 그러니까 회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생생한 정보는 어디에 있겠죠? 현장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이 가장 중요한 게 보다 일선 집행권자로 본다. 이런 것 이렇게 보고 분명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정책 목표 대신 집행 문제 해결에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실제 정책 결정은 일선 집행권자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되므로 정책 결정과 접정 집행 간의 엄밀한 구분의 의문을 제기한다.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어디에서 위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 그래서 범안의 미시적 적응적 집행 연구, 엘모의 배워드 접근, 립스카의 일선 관료제론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당연히 여기는 특징은 정책행정 이론론이고 정책 목표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고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이고 미시적이고 귀납적이고 집행관리의 재량권을 중시한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서 집행 과정의 인과관계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 정부나 민간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는 효과까지도 분석할 수 있겠죠. 왜? 현장에서는 꼭 위에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민간 조직 및 시장의 역할과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민간 조직 및 시장의 역할과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정책 집행자들이 여러 대안들이 있으면 어떤 대안들은 뭐하느냐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그 프로그램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공적 또는 사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교차하는 집행 영역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장점 단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단점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적 틀로서 제도적 구조, 집행자원 배분, 정책 결정 집행 관련 공식적 권한 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일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 여기서 딱 정해진 것을 쭉 내려 보내는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지만 여기서 교섭에 의해서 쭉 올라간 것 같은 것,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것, 밑에서부터 이런 것들은 명확한 평가는 좀 어렵겠죠. 명확한 목표가 아까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것을 부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가도 굉장히 어렵겠죠. 목표가 있어야 평가를 할 거니까. 자, 그다음 4번 집행관리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집행지상주의에 빠져 정책 목표를 도외시할 위험이 있다. 집행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집행관료 및 집행 대상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간접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요인들의 영향이 무시하기 쉽다. 자, 거기 이제 립스키가 제안한 일선 관료제라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찰, 예를 들면 교사, 그다음 여러분 복지세 뭡니까? 무슨 센터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요즘 행복센터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런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죠? 일선 관료들. 자, 일선 관료들이 일반적으로 처하게 되는 업무 환경을 살피고 업무 환경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하여 어떠한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런 적응 메커니즘이 일선 관료의 집행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일선 관료가 다른 정책 과정의 참여자와 가장 구별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합격하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업무 환경은 우리가 자원이 돈 같은 게 풍부합니까? 당연히 또는 수가 풍부한 거 아니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사회복지사가 아침 7시부터 출근해가지고 거의 11시, 12시 끝나는 게 거의 뭐가 됐든 매일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이 관련된 사회복지사니까 뭐 해줄,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뭐 1,500명 가까이 된대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 굉장히 뭐가 불충분한 자원이고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이 많이 있죠. 위협도 있고 또는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권위에 대해서 일선 관료들은 미안해요. 일선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오하고 대립되는 기대. 그래서 자 교사만 하더라도 이제 이 많은 재량이 있죠. 일단 어떻게 가르칠 재량이 있는데 모호하단 말은 공부 잘 시켜야 되는데 전인교육 해야 돼. 공부 잘 시켜야 되는데 인간성 좋게 만들어? 막 입시 위주로 또 경쟁 위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자, 교사 역할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상당히 애매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 환경.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어떤 적응 방식을 어떻게 택하냐면 단순화하고 정형화되는 걸로. 그래서 어디 우리가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들로 단순화시켜 놓죠. 일을 단순화시켜 놓고 그다음 정형화시켜 놔. 딱 정형화시켜 놓으면 매뉴얼로 해 놓으면 굉장히 쉽죠. 그다음 그래서 거기 지름길을 택한다는 것 가장 쉬운. 그다음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자 보면 요즘에 와서도 뭐 소방서에서도 뭡니까 119 왔을 때 행패 부리고 이런 거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재적 위험자가 있으니까 또 선생님들 근무해 보면 맨날 와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딱 보면 그치? 저 사람 뭘 해줘도 불만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리 뭐 한단 말이야. 저런 사람들은 뭐 할 사람. 그때 저런 예를 들어 범죄를 먼저 시켜. 교양도 있고 좀 부자일 것 같네. 저 사람들은 좀 돈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말만 많은 사람 이렇게 범죄화시켜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해버려. 그리고 특히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맨날 와서 뭐 하더라. 민원 제기하다. 이런 사람들을 범죄화시킨 뒤에 재정에서 고정관념으로 영향으로 방금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고 그랬죠. 고정관념 영향으로 행정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또는 조직의 적응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제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상황적 접근 모형, 범원의 적응적 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범원은 무엇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집행 구조가 있고 미시적 집행 구조가 있는데 거시적 집행 구조는 일종의 여기서는 하향적인 거하고 가깝고 미시적인 건 상향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시적 집행 구조 상향적이고 그럴 때 물론 이 사람은 미시적 정책 구조에다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시적 정책 구조에다가 보면 이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알아드린 거 3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범하는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이 있죠. 거시적 집행은 행정, 선택,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적 순으로 진행된다. 근데 뭔 말이냐면 뻔해요. 정책을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행정이라고. 정책을 구체적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정책이 있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 그렇죠? 노인 복지 정책 이걸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뭐 한다. 뭡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 그렇죠? 노인 복지 이게 있으면 노인 복지에 대한 무슨 사업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건 행정이고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인 걸 채택. 그 다음 이걸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미시적 집행. 이제 이걸 갖고 대안을 결정하고 정책 수단의 인과관계를 정하는 게 기술적 타당성.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올 때는 뭐가 되겠어? 방금 하향적이죠. 그런 걸 거시적이라고 그러고
미시적인 것은 거기 봅시다. 동원하고 전달자 집행하고 그다음 제도화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달자 집행에서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전달자 집행에서 보면 부집행, 흡수, 기술적 학습, 그다음 상호 적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정책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호 적응이고, 그러니까 동원은 실행 사업이 집행을 위해서 계획 수립 및 정치적, 관료적,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형태, 그게 동원이고, 전달자 집행은 일선 관료들이 실행 사항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는 거. 그럴 때 부집행은 실행 사업과 기존 SOP, 매뉴얼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흡수는 기존 SOP에 맞춰서 실행 사업을 수정 적응.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지금? 기존 SOP가 중요하죠. 기술적 학습은 실행 사업에 맞춰 이제 기존 SOP를 수정하는 거야. 그다음 상호 적용은 실행 사업과 기존 SOP 모두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미시적 집행에서 가면 갈수록 뭐 한단 말이야? 그렇죠. 실행 사업을 위해서 많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보면 2025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 결정되면 그렇죠? 이걸 사업으로 바꾸는 것보다 어떤 걸로 하는 것을 바꾸는 걸 행정이라고 하고 이걸 다시 지방 정부가 만든 거. 2015 교육과정에서 고교 선택제가 있다. 그럼 그런 사업으로 변하는 걸 행정이라고 그러고 그걸 다시 지방교육청에서 다 이 구체적으로 하는 걸 실행사업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어떤 학교에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채택이라고 그러고 받는 건 채택, 여기 가는 건 이제 미시적 실행이고 그다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목표하고 수단 사이 관계를 우리가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그런다면 여기다 동원한다. 동원하고 그다음 이제 집행자들이 할 때 자 선생님들이 한번 봐. 선생님들이 이거 하기 전에 있었던 SOP가 있겠죠. 그 전에 있었던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하던 방식이 쭉 있겠죠. 그대로 해버리는 걸 뭐라 그래? 아예 집행 안 하니까 부집행이라고 그런 거죠. 바꿔준 거 아예 집행 안 하고 있잖아. 그 다음 거기 있는 흡수라는 건 기존에 했던 거 여기 변한 걸 조금 여기다 추가시키는 거야. 이게 부집행. 그런데 자 거기 있는 이 기술적 학습은 어때? 이제 이것 중심으로 2015 교육과정 중심으로 해서 고교 학점제 중심으로 해서 SOP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 봐. 그 다음 아예 이 둘 다 변화시키는 걸 뭐라 그런다? 거기 있는 것처럼 상호 적용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 제도화, 상호 적용이 공식과 규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또는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엘모 이거 꼭 기억하시죠. 백워드 매핑이라는 건 백워드라는 건 말 그대로 백워드 반대말은 뭐겠어? 포워드겠죠. 그렇죠? 포워드는 전방위 접근이라고 그러고 백워드 접근은 후방위 접근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전방위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향적 접근은 전방위 접근. 후방위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 상향적. 여기 엘모 통합 모형이라든가 사바티니 통합 모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통합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뭐 하도록 하는 거야? 상향과 하향을 통합시키는 거야. 상향과 하향을 통합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 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불리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책 집행에서 굉장히 이 성공한 사업으로 불리는 게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굉장히 그때는 가난했죠.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는 법도 잘 몰랐죠. 그러면 봐봐.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된다는 이 매뉴얼,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쭉 알려줘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쭉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군이라든가 읍이라든가 또는 뭐 시에서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 프로젝트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여기 이렇게 딱 제시해주고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선택할 때는 이런 사업을 선택하게 하면 하고 이렇게 제시해준 것은 무엇에 해당돼? 이럴 때는 자 봐봐. 어느 고장 가정 새마을 사업 하다 보면 어떤 고장에서는 버섯 같은 것을 키우는 걸 권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어떤 데는 사과를 권장할 수도 있겠고 어떤 데는 우리가 농수로 뭐가 풍부한 공업용 물이 풍부하다면 여기는 공단을 짓고 그쵸? 공단할 때는 어떤 식이 좋고 어떤 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정부가. 그건 상향식이잖아. 그런데 여기 어디에서 각 읍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나는 이 사업 할래 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그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어. 그럼 그건 어떤 것에 해당돼? 상향식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통합적 접근 모형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통합 모형의 접근이다. 그러니까 상향과 하향이 전부 다 존재하는 거죠. 엘모 접근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사바티어 통합 모형 정책 옹호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옹호 모형 이런 말들은 되게 어렵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바티어 정책 옹호 모형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거기 한번 오늘 가져온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만 봐봐. 사바티어 펴놓고 거기 정책 옹호 모형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논문을 썼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건 옆에 좀 놔두시고 보시면 좋겠어. 사바티의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을 적용해서 서울대학교의 법이나 정책 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 구조의 교육 패러다임을 중시하는 세력과 교육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주장하는 옹호 연합들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옹호 연합이란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법이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쪽과 하면 안 된다는 쪽. 해야 된다는 쪽은 지원도 많이 법인화되면 지원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립대학을 그대로 남아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듯이 다른 국립대학 똑같이 지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화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해. 거기 같이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 수월성이 될 것이다. 더 아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평등해야지. 평등하게 취급해줘야 돼. 이렇게 보편적인 평등하게 취급해야 돼. 이런 옹호 세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IMF 경제위기와 대학 경쟁력 강화, 일본의 대학 법인화의 시행, 이명박 정부 출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 이건 이제 외적 조건들, 그렇죠? 외부적 사건.
외부적 사건. 그 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41페이지 보면 이 연합 A, 연합 B 이런 거 제일 우측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합 A, 연합 B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연합 A는 뭐 하자는 사람이야? 옹호자들이야. 법인하지 말자. 아니 법인하자. 여기는 법인하지 말자 이런 세력들이겠죠. 그들이 뭘 갖고 있어? 정치 신념이나 자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가 있고 거기 외부적 사건 방금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소 합헌결 이런 것들은 외부적 사건이죠.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상대적 안정성 변수라든가 하는 것은 이를테면 뭐다? 교육은 수호성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다. 교육은 평등성을 추구해.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였죠. 그러니까 상대적 안정된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기적으로 이제 기획 구조가 변하는데 거기 봐 중개인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또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 면에서는 시장 경쟁 논리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과 평등성에 대한 신념차에 대해 대립과 갈등 구조가 두드러졌다. 정책 중개인인 중개자인 거기 표 보니까 중개인 나오죠. 표 제일 우측에 중개인 나오죠. 중개인 여기서 중개인은 누구다? 교육부 장관이야.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지 말자 했는데 거기 누가 있는가? 중개인인가? 중개인. 교육부 장관은 법인화 정책을 수정하여 초기 법인화 반대 집단에 있던 서울대학교의 1차적인 신념체계를 변화시켜 찬성 옹호연합으로 편성함으로써 정책 변동에 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1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바꾸겠다.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법인화에도 교수들이 법인화에 반대한 이유가 신분 안정인 겁니다. 언제 법인화되면 만약에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럼 안 되니까 그 보장해주라. 보장해줄게. 여기 지지해줘.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세력이 됐겠죠. 그래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정책 원활 모양을 수용할 수 없는 교착 상태의 입법 추진이 이루어진 것은 장기적 연합기획 구조에 의한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데 장기적 연합기획 구조라는 게 있었죠. 표 보면 우리 그림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성을 지니고 있었다. 정책 변동 과정에 일어난 정책 산출물은 이제 마지막 산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봐봐. 옹호 모형을 이렇게 뭘로만 알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이 사례를 읽고 밑에 이제 지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자 거기 정책 옹호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다 비교 우위 접근법하고 다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접근 방법의 기본 과정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하다.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는 정책 하위 체계에 중점을 뒀다. 즉 정책 하위 체계라는 것은 체계 안에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뭐가 있다? 지지 연합이 있다. 방금 이야기했죠. 서울대를 법인화할 건가 말 건가, 그렇죠? 지지 연합이 있다. 정부가 아닌 정책 하위 체제 내에 지지 연합 간의 갈등과 타협 과정이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이거. 분석 방법으로는 상향적 방법으로 행위자의 신념 체계 자원을 공유한 지지 연합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의 사용 전략을 파악하고 하향적 방법으로는 법적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고 특정 정책의 행위자 전력사의 인과관계 검토, 하위 측의 외부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상향적이라 그러면 아까 옹호 집단들이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면 상향적이라면 하향적이라면 아까 어떤 거 일본 대학들의 법인화라든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분석 방법까지 봤고 평가 이렇게 핵심 신념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학습, 사회 경제적 변동과 정치체제 구조 변화로 정책 변동이 일어나며 점진적 정책 변동을 설명하기는 용이하다. 이렇게 서서히 정책 변동을 설명하기는 용이한데 급진적 변동과 설명에는 곤란하고 지지연합 진단의 범위 파악도 어렵고 그렇죠?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법인화를 지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죠. 대강 어떤 문제인지는 대강 알겠죠. 그래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 지지 연합하고 이익 집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익 집단도 이런 비싼 행동을 보이네. 그렇죠? 이익 집단은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정책 연합 집단은 뭐가 있어? 신념. 이익도 이익이지만 신념이라는 것으로 뭉쳐 있다는 거죠. 다시요. 이익 집단은 자신의 이익으로만 되어 있는데 정책 옹호의 연합은 신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익 집단도 이익 집단인데 신념 같은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특히 뭐 요즘 갈라치기가 많아지면서 신념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341 맥클랜드의 상황론적 통합 모형. 맥클랜드는 모호성과 갈등의 수준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서 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등 네 가지 집행 상황을 설정하고 각 접근 방법이 어떤 조건에서 잘 적용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집행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그래서 선생님 갈등도 낮고 정책 목표 모호성도 낮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 그다음 갈등도 없다. 그럴 때는 SOP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SOP 때는 획일적 집행 결과를 갈등 수준이 낮음으로 규범적 수준으로 수능을 확보할 수 있고 하향적 접근에 적합하고 그렇죠? 그다음 정치적 집행 부분은 목표 모호성은 낮지만 갈등은 높아요. 그러니까 협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고 하향적이고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낮다. 즉 다른 말로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 이럴 때는 하향적 접근이 유리해요. 근데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 모호성이 높다. 그러면 실험이나 상징으로 해야 되겠죠. 둘 다 뭐가 높겠어? 무슨 접근이겠어? 상향적 접근이겠죠. 뭐 이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고 수능과 불응하게 앞서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두는 건 상향적 접근이죠.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역시 상향적이었죠. 그렇죠? 다음 3번은
3번은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은 하이직보다는 고위직. 맞죠?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에서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상황적 정책 집행의 대표적인 것은 사바티어와 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자, 쌤 아까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통합적 모형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사바티어. 그러나 통합 모형에서는 339페이지 통합 모형에서는 엘모 통합 모형하고 사바티어의 정책 공호 연합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339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사바티의 정책 지지기 연합 모형은 유기적이고 통합적 모형입니다. 아까 설명했잖아. 정책 서울대학교 법이란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끼리 타협하는 것은 상향적이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그다음 어떤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향적이라고 그랬죠. 통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상향적 정책 집행에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하향적이라고 그랬죠. 상향적 정책 집행은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의 재량 맞죠? 우리가 상향적인 것으로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상향적 접근에는 어떤 게 있었어? 상향적 접근에는 범안의 상향적 접근, 범안의 적응적 집행이 있었죠. 그 다음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가 있었죠. 상향적 접근 모형. 그 다음 엘모어의 백워드. 그렇죠? 백워드 매핑. 백워드 접근, 후방위 접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시 우리가 상향적 그러면 어떤 거? 범안. 그다음 립스키. 그다음 엘모어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특히 포워드 접근, 백워드 접근, 후방위 접근. 자, 그다음 상향적 정책 집행은 안정적이고 이건 하향적이죠.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모형을 전제로 것은 하향적이고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에서 엘모어는 하향적 접근법을 하향적 접근법을 엘모어는 전방위 포워드라고 이야기했고 하향적인 걸 상향적인 걸 뭐라고 불렀어? 백워드 후방이라고 했죠. 그렇죠? 틀리겠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법에서 엘모는 있고 10번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법에서는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 우선순위가 변하지 이거 맞죠? 11번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에서 정책 결정 내용은 타당한 맞죠?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그렇죠. 하향적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놓고 하면 돼요. 그려놓고 해야 돼. 그다음 정책 모형의 성공 가능성에서 정책 집행 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와 정책 아니죠. 안정적인 조직 구조라고 그랬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14번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서는 정책 목표와 정책 수행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맞죠? 구체적일수록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서 불특정 다수의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의 배타적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정책 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배분 정책은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에 비해서 SOP에 따라 이건 맞죠? 이건 정책 유형에서 나왔던 거니까.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은 정책 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으로 객관 맞죠?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접근 방법의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상향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집행 관료들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행 관료가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정부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19번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법의 장점은 실제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 집행 과정 인과관계 보다 잘 이건 상향적이죠. 20번 정책 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법의 장점은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를 체크 맞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 결정자들이 쭉 체크리스트 뽑아서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20번까지 했습니다. 지금 계속 쌤 20번까지 어떤 거 물어보고 있어? 하향적, 상향적 접근 방법의 특징 물어보고 있죠. 특징. 그래서 특징을 잘 알아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21번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은 단독 법령 또는 다른 권위 있는 정책의 진술로 맞죠?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는 정책 집행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맞다고 그랬죠. 워낙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무조건 시킨다고 할 일은 밑에서 하지 않죠. 집행자들이. 23번 하향적 접근 방법은 단계주의적 모형이며 집행 영향 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 이론의 구축을 연구 목표로 삼는다. 알아두시 바라고. 하향적 접근 방법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 집행을 담당하며 정책 집행 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적인 정책 목표 이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는 어떨 때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상향적일 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앞부분 맞았는데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부분 틀렸죠? 자, 25번은 지금 뭐가 틀렸어? 그렇죠.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 건 하향적 접근이죠. 26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은 집행이 일어난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고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은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을 중시하고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은 고위직보다 하위직이 주도하고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은 공식적인 정책 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객관적 평가가 말이 안 되죠.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그랬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9번까지 풀 때는 거의 지금 이 문제 3, 4년간 최근 3, 4년간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럼 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버마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 학자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만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성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 아니죠.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문제 맨날 제기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가진다 그랬죠.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뭡니까? 근무할 때도 만약에 조금 양복 안 입고 이를테면 약간의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뭐 이를테면 약간의 뭐 작업복을 입고 왔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조금 핀잔도 주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 입스케 일선관료제의 이론에 의하면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다고 그랬죠. 모호하고 상반된 기대를 한다고 그랬잖아. 일선관료제 때. 그렇죠? 뭐 빨리는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빨리 해? 그렇죠? 여러 가지 모순된 기대를 하고 있다. 입스케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죠. 아까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봤죠? 자기 담당하는 사람 1000명이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다 할 수가 없잖아. 이걸 어떻게 다 해? 일부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리스키 33번까지만 합시다. 리스키 일선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계층제가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말이 안 되죠. 상당히 있다고 그랬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교사 예를 들어줬잖아. 자, 33번까지 쉬고 좀 쉴 건데 지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어려운 부분은 없어. 좀 쉬었다가 3, 4분부터 또 시작합시다.